1979년 5월 천년고도 경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미제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수학여행의 이튿날 밤, 4명의 여고생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단순 가출이라며 외면했고, 시대의 소음은 아이들의 이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단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붙이지 못한 엽서, 의문의 메모, 그리고 한 소녀의 일기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인물, 그림자 아저씨. 그는 누구였을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과학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아이들을 지켜보던 그림자의 존재가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범인의 입에서 40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너무 늦었고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자 너무 늦어버린 정의에 대한 한 사람의 길고 긴 고백록입니다. 당신은 1979년의 그 아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는 바래고 닳아버린 1979년의 공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체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는 4명의 소녀, 주희, 민영, 선아, 경희가 있죠. 내게 이 아이들의 이름은 지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마음의 빚이자 풀어내야만 했던 숙제의 첫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필 그 사건이었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주의 자욱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 아이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내 청춘의 한 페이지의 얼룩처럼 번져 지워지지 않았다고 밖에는. 이것은 한 형사의 회고록도 기자의 취재일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그 아이들에게 빚을 진 한 사람의 길고 긴 고백록입니다. 1979년 5월의 경주를 저는 냄새로 기억합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은 흙냄새와 갓 피어난 아카시아 꽃이 뿜어내는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공기 중에 맴돌았죠. 그해 봄, 전국의 학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주를 향했고 낡은 여관과 민박집들은 서툰 교복 차림의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젊음은 천년? 고도의 묵직한 침묵마저 들뜨게 할 만큼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그 무렵 경주 경찰서에 갓 발령받은 신참 형사였습니다. 제게 경주는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건이라곤 없을 것 같은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여관 주인의 신고 전화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 당직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여고생 몇몇이 점호 시간에 보이지 않는다는 흔히 있는 일탈에 대한 푸념 섞인 신고였죠. 선배들은 요즘 애들인데 읍내 구경이라도 나갔겠지. 첫 차 들어올 때쯤이면 알아서들 기어 들어올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행금지가 있던 서슬퍼런 시대였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그 서슬보다 날카롭고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갔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인솔 교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머물렀던 방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곱게 개어둔 이불,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여행 가방, 머리맡에 놓인 작은 소설책까지. 마치 4명의 아이들이 연기처럼 그 공간에서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 텅 빈 방의 고요함이 어젯밤 선배들의 농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렸습니다. 학교 측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의 명예, 남은 학생들의 동요, 학부모들의 항의. 그들에게는 사라진 4명의 아이들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행실이 단정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겁에 질린 친구들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유의미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침묵의 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듯 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무능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는 10.26 사태를 향해 달려가던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부풀어 오른 풍선과도 같았습니다. 경찰력의 대부분은 시위나 불온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죠. 여고생 4명의 실종은 그저 수많은 가출 사건 중 하나로 치부되었습니다. 불량한 애들끼리 어울려 바람나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예단이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단 순경에 불과했기에 그 거대한 관성의 흐름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여관 주변의 탐문 수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혹시 모를 흔적을 찾기 위한 주변 야산 수색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골든 타임이 어른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 속에서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시내를 헤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생기 넘치는 아이들이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인가. 사건 발생 사흘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몇 시간을 달려온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주저앉아 오열하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라는 영혼 없는 말밖에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타는 듯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느냐고,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저는 그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은 중단되었고 남은 학생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경주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았고 상인들은 목청껏 손님을 불렀습니다. 오직 사라진 아이들의 부모와 무력감에 휩싸인 저만이 그 자리에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습니다. 수사 기록 파일에는 단순 가출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찍혔고 그렇게 먼지 쌓인 캐비닛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경주의 짙은 안개는 그날 밤의 진실과 함께 4명의 아이들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얇은 서류철을 제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단순 가출 종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서류철은 마치 제 무능력과 패배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은 왜 그 쓸데없는 종이 뭉치를 버리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이 경주를 떠나던 날 제 손을 붙잡고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라며 눈물 짓던 그 애끓는 얼굴이 서류철의 무게보다 몇천 배는 더 무겁게 제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저 혼자만의 수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작점은 아이들이 남기고 간 유류품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증거물 보관실 구석, 커다란 종이 상자 안에 내 아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10대 소녀들의 물건에서 나는 특유의 달콤한 향수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수학 교과서, 얼마 읽지 않은 소설책, 서툰 솜씨로 화장했을 법한 값싼 화장품 몇 개, 그리고 부모님 몰래 숨겨왔을 군것질거리 봉지 따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물건들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물건들의 주인이었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라도 든 사람처럼 상자 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민영의 가방 속에서 나온 엽서 한 장이었습니다. 불국사 전경이 인쇄된 흔하디흔한 관광지 엽서였죠. 뒷면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는 경주예요. 다들 잘 있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잘하고 있어요. 집에 갈 때 선물 사갈게요. 사랑해요.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우표는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 엽서를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붙이려고 했지만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붙일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요? 그 보내지 못한 엽서는 마치 세상에 전하지 못한 아이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제 손에 들린 것은 선아의 참고서 갈피에 꽂혀있던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앞뒤로 무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다른 글씨들과는 전혀 다른 필체로 휘갈겨 쓴 듯한 단어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첨성대 자정.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요? 친구들끼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과의 접선이었을까요? 그 글씨 옆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기호 몇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메모지를 들고 곧장 첨성대로 달려가 주변 상인들과 관리인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특이한 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첨성대 자정. 그 2단어는 실체 없는 유령처럼 제 수사를 조롱하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사건의 가장 깊은 시면으로 저를 이끌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문학소녀였던 주희의 가방, 그 가장 깊숙한 곳, 옷가지들로 감싸인 채 숨겨져 있던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장의 앞부분은 여느 여고생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짝사랑하는 남학생에 대한 설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소소한 다툼과 화해. 저는 그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훔쳐보며 아이들이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수학여행을 오기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림자 아저씨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저는 그것이 아이가 지어낸 소설 속 인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아저씨는 집요하게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일기장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림자 아저씨를 만났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경주를 보여준다고 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시한 경주가 아니라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비밀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그림자 아저씨는 사진작가라고 했다.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박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눈은 아주 깊고 검은 우물 같아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아이들이 경주에 오기 전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에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드디어 내일 밤 우리는 그림자 아저씨와 함께 진짜 경주를 만나러 간다. 선생님들 몰래 빠져나가는 건 조금 무섭지만 민영이도 선아도 경이도 모두 설레고 있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해 줄 거라고 말했다. 어떤 곳일까? 안개가 짙게 낀 꿈속 같은 곳일까? 거기서 일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 가출이라는 네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은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인이었고 계획된 실종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엽서, 첨성대, 자정이라는 메모, 그리고 그림자 아저씨의 존재. 흩어져 있던 단서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하고 섬뜩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당장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라고는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뿐.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저는 그저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진실을 외치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림자 아저씨라는 이름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주를 떠나 여러 부서를 전전했고 제복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사건 파일을 접했고 잊지 못할 피해자들과 악랄한 범인들을 마주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담긴 1979년의 기록들은 세월의 풍화작용을 거부한 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희의 일기장, 민영의 엽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담긴 빛바랜 단체 사진 한 장. 그것들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제가 풀어내지 못한 영원한 숙제이자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였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었죠. 혈흔 한 방울에서 범인의 유전자를 찾아내고 흐릿한 CCTV 영상에서 용의자의 얼굴을 복원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퇴직을 몇 년 앞둔 어느 날 밤, 우연히 TV에서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여 수십 년간 숨어있던 단서를 찾아내는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상자 하나가 번쩍하고 열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면, 지금의 기술이라면 그 사진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를 열고 수십 년 만에 그 단체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불국사 다보탑을 배경으로 똑같은 교복을 입은 수십 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웃고 있는 4명의 아이들. 사진은 오랜 세월 탓에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오랜 동료였던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저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사진 복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절박한 눈빛을 읽었는지 말없이 사진을 받아 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연구실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허탕일 것이라는 체념과 혹시나 하는 마지막 기대감이 뒤섞여 심장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저를 커다란 모니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놀랍도록 선명하게 복원된 1979년의 그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생생하게 살아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고요한 석탄만이 존재할 뿐 그 어떤 특별한 단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 동료가 마우스를 움직여 사진의 한쪽 구석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 아이들의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석탑의 그늘진 기둥 쪽이었습니다. 원래의 사진에서는 그저 검은 얼룩처럼 보였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확대되고 픽셀이 재구성되자 그 검은 얼룩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선, 머리의 실루엣,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늘에 가려져 반쯤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분명한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맹수처럼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사라진 4명의 아이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희의 일기장에 등장하던 그 유령 같던 존재, 그림자 아저씨. 수십 년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존했고 바로 저 사진 속에 아이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지켜보며 서 있었던 겁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필름은 1979년의 그날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리던 포식자의 시선까지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범인의 얼굴이, 그 실체가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선명하게 복원된 사진 한 장.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그것도 그늘에 반쯤 가려진 얼굴. 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막막하고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이자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은 경주는 상점 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여관과 상점들이 있던 자리에는 번쩍이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섰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 역시 1979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도시 속에서 오직 저 혼자만이 낡은 시간의 편린을 붙잡고 유령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40년 전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회의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저를 감쌌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불국사였습니다. 저는 복원된 사진을 인화하여 품 안에 넣고 마치 평범한 관광객인 것처럼 경내를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풍경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일해온 사람, 1979년의 불국사를 기억할 법한 연배의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문화재 관리인에게, 매표소 직원에게, 주차관리 요원에게까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는 여기서 일하지 않았다. 혹은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제 손에 들린 열쇠는 무용지물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의 탐문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희망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소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어쩌면 나는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패배감이 저를 집어삼키려 할 때쯤 저는 불국사 입구의 번화한 상점가에서 조금 벗어난 후미진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기념품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의 페인트는 다 벗겨져 상호조차 희미했고 진열장의 나무틀은 비바람에 거칠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마치 1979년의 어느 날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가게 안에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한 분이 작은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 안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돋보기 너머의 피곤한 눈으로 저와 사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실패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을 거두려던 순간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진의 한쪽 구석, 기둥 뒤에 숨은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노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아주 오랫동안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노인에게까지 들릴까 봐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버석거렸습니다. 얼굴이 흐릿해서 긴가민가한데 옛날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제 머릿속을 떠돌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기억하는 그 남자는 70년대 말 경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예술가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카메라는 언제나 교복 입은 여학생들만을 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경주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 장소에서 인생의 길이 남을 예술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아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그의 현란한 말솜씨와 예술가라는 허울에 쉽게 경계를 풀었고 그를 순수한 예술가 아저씨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 좋지 않은 짓을 한다는 둥, 그의 사진 모델이 되었던 몇몇 아이들이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둥의 흉흉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누구도 그 소문을 입 밖에 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위의 일기장에 등장하던 그림자 아저씨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경주를 보여준다던 그의 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박제해주겠다던 약속. 그것은 모두 아이들을 꿰어내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노인은 한참을 더 생각하더니 마침내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놓았습니다. 성이 박씨였어. 이름은 가물가물한데 다들 그냥 박 작가, 박 작가라고 불렀지. 박씨. 사진작가. 그 순간, 지난 40년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는 듯 했습니다. 실체 없던 유령, 그림자 아저씨는 마침내 사진작가 박씨라는 분명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갑고 축축했던 경주의 공기가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용의자는 특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찾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추적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작가 박씨. 마침내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단서를 얻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거대한 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흔적을 지우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박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였습니다. 1979년 당시 경주와 그 인근에서 사진업에 종사했던 수많은 박 씨들. 그 속에서 진짜 그림자 아저씨를 찾아내는 일은 거대한 도서관에서 저자 이름만 가지고 제목 없는 책 한 권을 찾아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낡은 기록 포간소에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의 사업자 등록 명부, 지역예술가, 협회 명단, 심지어는 세금 납부 기록까지. 동료들은 퇴직을 앞둔 늙은 형사가 왜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미제 사건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 젊은 날의 실패와 아이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부채 의식을 바로잡는 인생의 마지막 과업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서류 작업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저를 지치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름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기록은 허술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거나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던 어느 늦은 밤, 저는 문득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자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비록 4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가 완벽한 유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과거 경주 경찰서의 모든 사건 기록, 심지어는 단순 민원이나 고소장까지 전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초,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라지고 반년쯤 지난 시점에 첩수된 한 장의 고소장이었습니다. 내용은 한 젊은 여성이 사진작가 박인철에게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는 아주 사소한 금전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금방 종결되었지만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박인철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당시 그가 살던 주소와 그의 본적지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대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박인철이라는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1980년 그 고소사건 직후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경주를 떠나 여러 도시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는 개명 신청을 통해 박현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범죄자들이 과거를 지우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그가 지우고 싶었던 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4명의 아이들을 삼켜버린 어둠 그 자체임을 확신했습니다. 개명한 이름으로 다시 조회하자 그의 마지막 행선지가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노인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들끓었습니다. 이제 곧 그를 만난다. 40년간 내 삶을 올가매었던 그 유령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분노를 터뜨려야 할까? 아니면 차갑게 진실을 추궁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요양병원에 도착해 그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머릿 속의 모든 분노와 질문들은 한순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창가 옆 침대에 앙상한 몸으로 누워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팩발이 성성한 머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 그는 제가 상상했던 악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힘없고 늙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은 물론이고 말조차 어눌하게밖에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쇠약한 육신 안에 과연 그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단 말인가. 저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가져온 것들을 그의 낡은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로 선명하게 복원된 1979년의 단체 사진. 다음으로 주위에 일기장을 폭사한 서류 뭉치. 마지막으로 아직도 잉크 냄새가 날 것 같은 민영의 엽서. 그는 무심한 눈으로 그 물건들을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인철 씨. 1979년 5월 경주 불국사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희, 민영이, 선아, 경희. 이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겠죠? 그때였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마비된 혀는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그림자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그 순간 그의 무너진 동공이 폭발하듯 확장되었습니다. 그림자 아저씨. 그것은 그와 아이들만이 아는 비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방어벽이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 올렸던 위선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거칠고 어눌하지만 분명한 단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끔찍하고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울부짖듯 혹은 독백하듯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유혹해 자신의 외딴 작업실로 데려갔던 일, 아이들이 저항하자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일, 그리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끔찍한 선택을 했던 일까지.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는 그토록 원했던 승리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허무함이 저를 집어삼킬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늦은 자백은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의 추악한 톡백이 끝났을 때 병실 창밖으로는 이미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경주의 그 밤처럼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법정은 제가 상상했던 서늘한 폭수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늙고 병든 노인이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공허한 눈빛에서는 40년 전에 그 교활했던 포식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악마마저도 무력한 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 집행관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살인과 유인에 대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거대한 법의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 그리고 위증과 범인 은닉 등의 혐의가 엮여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죗값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규명했을 뿐 그 누구의 상처도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이제 저처럼 팩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 내내 그들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나 후련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왔을 거대한 슬픔의 무게가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희미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늦어버린 정의는 때로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인철의 자백은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었을 뿐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어디에에 대한 명확한 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병마로 인해 군데군데 끊겨 있었고 그저 토암산 자락의 외딴 곳이라는 막연한 진술이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동료들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토암산으로 향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얼어붙은 땅을 힘겹게 파헤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산은 40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올 기회마저도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복을 벗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1979년 경주 여고생 실종 사건은 해결이라는 두 글자로 종결되어 기록 포간소 어딘가에 잠들어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서재의 낡은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과 마주합니다. 주리, 민영, 선아, 경희. 저는 이제야 너희들의 이름을 편안하게 불러봅니다. 지켜주지 못했던 어른으로서, 너무 늦게야 너희를 찾아 나섰던 미안한 사람으로서 나는 평생 너희들의 웃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영원히 닿지 않을 사과를 건넬 겁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